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2. UAE의 깜짝 성명. 3. 일본은 한국이 두렵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촉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형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9위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 8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72억 5천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실적을 3배 가까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LHNS1이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이 4조 원 규모 KT전차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4조 원 규모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공급하는 5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맺은 겁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수출 확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돌파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호주 등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전투 장갑차 도입에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으로 도전장을 냈고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와 이집트를 대상으로 K2 전차 납품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타이는 말레이시아, 콜롬비아와 FA50 경공격기 수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산 수출의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과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탄소복합 소재 등 핵심 소재 부품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연간 500억 원을 투입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혁신형 연구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폴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 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용역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의 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언언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및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질척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도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 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대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원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외 이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 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안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의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미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이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돼 430여 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에서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에서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천룡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에서 140대의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에서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 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공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급인 J-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에서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J-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J-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의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G 68대를 확보해 하이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이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이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 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 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으로 개량이 이뤄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유로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에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함 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 3을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멈치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민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 3으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기의 경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노후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급 공격기 전력인 수-24와 수-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무기 PGM을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24와 수-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대공 포겟 파드, 스팅어 같은 램페지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낫다 못해 썩어가는 F-4E 팬텀2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루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폭탄 KGDB와 젠
르뎀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 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의 시로 먼 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0,000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할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10,000발의 유도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면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티 알려줬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선로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 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공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면이 기술 직군인 정비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10,000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성민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 생산을 통해 미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